40일간 수익률 마이너스 35%, 100만 개가 넘는 마진콜. 최근 코스피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다. 마진콜은 증권사가 보내는 한 줄짜리 통보다. 돈을 더 넣지 않으면 당신의 주식을 강제로 팔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수조 원어치의 주식이 주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장에 던져졌다. 의자 뺏기 게임의 본질은 하나다. 의자는 처음부터 사람 수보다 적다는 것. 음악이 흐르는 동안에 아무도 의자를 세지 않는다. 음악이 멈춘 뒤에야 사람들은 자기 의자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 불과 약 한 달 전까지 이 음악은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음악이었다. 코스피는 작년 6월 대비 1년 동안 200%가 넘게 올랐고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었다. 지금부터 그 음악이 어떤 이유로 멈췄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그리고 혹시 이것이 미국과 전 세계 증시를 향한 경고는 아닐지도 알아보겠다. 올해 1월부터 6월 15일까지 다우지수는 7% 올랐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23%가 올랐다. 삼성전자는 195%, SK하이닉스는 359%가 올랐기 때문이다. 대형주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수익률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산업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빅테크가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천문학적 자금. 그 돈의 일부가 HBM과 서버용 메모리를 공급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문득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개인들이 베팅한 것은 삼전 닉스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이 실제로 투자한 것은 미국 빅테크의 자본적 지출, 정확히 말하면 그 유동성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 파티에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미국에서는 S&P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지수의 36%를 차지한다. 역사상 최고의 집중도이다. 하지만 코스피에 비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종목이 시장의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이 두 회사의 주가를 밀어올린 연료는 건전한 투자금만은 아니었다. 꽤 극단적인 빚도 한몫했다. 국내 개인 주식 투자자는 약 1,4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중 상당한 자금이 반도체와 레버리지 상품으로 흘러들어갔다. 금융투자협회의 통계를 보면 주식시장 신용융자 잔고는 2025년 말 약 17조 원에서 올해 6월 9일 약 29조 원으로 70% 넘게 늘었다. 코스닥을 포함한 국내 전체 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은 6월 24일 기준 38조 6,300억 원, 사상 최고치였다. 말이 되지 않는 속도였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신용대출을 받고 배별을 담보로 잡히고 그리고 레버리지 ETF라는 투기성 베팅으로 돈이 몰렸다. 레버리지 ETF는 수익도 손실도 몇 배로 증폭되는 상품이다. 단위 종목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펀드는 5월 27일 출시 후 약 3주 만에 개인 순매수는 8조 2천억 원, 삼전닉스 두 상품의 운용 자산은 합계 14조 원을 넘겼다. 청년층에서도 이 무모한 레버리지를 부의 사다리로 받아들이는 일이 벌어졌다. 왜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 이유는 단순하다. 집값이 오르고 또한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이라는 전통적인 부의 사다리 자체가 사라졌다고 느낀 청년층에게 주식은 마지막 사다리로 보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이라고 믿는 사람은 올인을 한다. 올인으로도 모자르면 빚을 낸다. 나는 이 모든 장면을 개미 털기를 위한 파티의 준비였다고 생각한다. 극단적 시장 쏠림, 압도적 수익률로 만들어진 포모, 사상 최대의 비투,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인식까지 어찌 보면 아름답게 들리던 음악이었다. 그런데 음악이 멈춘다면 이번 코스피 급락의 시작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 6월 말 미국 최대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반도체주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7월 1일 블룸버그는 메타가 남는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파는 클라우드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시장은 이 한 주를 AI 인프라 과잉 투자의 신호로 읽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주가가 급락했고 이 파도가 한국을 덮쳤다. 7월 2일 코스피는 8%가 빠졌다. 하루에 600포인트 넘게 증발했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반도체가 실제로 덜 팔린 게 아니었다. 덜 팔릴지도 모른다는 우려. 그 하나로 이 모든 일이 시작됐다. 기대감으로 쌓아올린 시장은 기대감의 균열만으로 무너지는 법이다. 7월 7일 삼성전자는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천억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보다 높았다. 하지만 사상급 실적도 소용없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 넘게 하락했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왜일까? 이것은 버블의 민낯일까? 100점을 받아와도 혼나는 아이. 시장이 이미 100점 이상의 가격에 반영해놨기 때문일까? 그리고 7월 13일 코스피는 하루 마이너스 8.95% 급락하며 7,000선에 반납했다. 오전에 매도 사이드카, 오후에 서킷 브레이커.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0.7%,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15.4%가 하락했다. 하루 9% 안팎의 지수 하락은 세계 주요 증시에서도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극단적인 국면에만 나타나는 수준이다.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왜 하락이 멈추지 않고 도록 큰 급락이 나왔을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팔 사람이 다 팔면 하락이 멈춘다. 하지만 빚으로 지어진 시장은 다르다. 매도가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이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마진콜을 보낸다. 현금을 더 넣어라. 아니면 강제로 판다. 돈이 없으면 증권사는 가격을 따지지 않고 판다. 그 매도가 주가를 더 떨어뜨리고 떨어진 주가가 다음 사람의 마진콜을 부른다. 한 사람의 강제 매도가 그 다음 사람을 무너뜨리는 구조. 이것은 빚으로 만들어진 시장의 파멸의 고리이다. 사람이 만든 폭락이 아니라 시스템이 기계적으로 만들어내는 폭락이다. 레버리지 ETF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2배 레버리지 펀드는 주가가 15% 빠지며 30%를 잃는다. 게다가 이 펀드들은 매일 레버리지 비율을 다시 맞춰야 한다. 그래서 폭락장에서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 주식을 추가로 팔아야 한다. 그렇게 한 개인은 청산당하고 이 매도가 다음 매도의 방아쇠가 된다. 국내 코스피 이야기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본편이 아니라 예고편일 뿐이라면. 이 그래프는 미국의 GDP 대비 마진 부채의 비율이다. 지금 미국 증시의 마진 부채, 그러니까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산 규모는 6월 기준 GDP 대비 약 4.7%다.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역사를 보면 이 마진 부채가 극단에 달한 뒤 폭락이 따라온 사례가 많다. 1968년 이후 시장의 3분의 1이 증발했고 1973년과 74년은 폭락이 발생했다. 1987년 8월 두 달 뒤 블랙 먼데이가 찾아왔고 2000년 3월은 닷컴 버블의 정점이었다. 2007년 7월은 금융위기 몇 달 전이었고 2018년과 2021년에도 마진 부채 비율이 급등한 뒤 큰 조정이 뒤따랐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다. 이 4.7%라는 숫자가 B2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공식 통계는 전통적인 증권계좌의 마진 대출만 잡는다. 대한민국 코스피를 강타한 그 레버리지 ETF는 당연히 미국에도 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단위 종목 2배 레버리지 펀드에 수천억 달러가 들어가 있다. 이미 주식시장은 카지노로 변했다. 좋게 말하면 AI 순환 경제이고 나쁘게 말하면 AI 파멸의 고리다. 엔비디아가 칩을 팔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그 칩을 산다.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메모리를 공급하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다시 엔트로픽 같은 AI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다. 이것은 일종의 순환 구조인데 그 순환이 성장 스토리를 만들고 스토리가 주가를 밀어올린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지금의 막대한 자본적 지출에 정당성을 만들어준다. 문제는 이 순환 구조 중 어느 한 곳이라도 흔들리는 순간이다. 한 곳이라도 지출을 줄이겠다고 말하는 순간 AI 시장 전체가 불안해지는 구조라는 뜻이다. 그래서 코스피는 메모리 지출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 하나로 수십 %가 빠졌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메타 가운데 단 한 곳이라도 실적 발표에서 AI 자본 지출을 줄이겠다고 말한다면 그 순간 이 순환의 고리는 도미노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의 AI 시장은 그만큼 막대한 유동성으로 돌아가고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한국에서 끝나는 경우이다. 메모리 가격이 버텨준다. 빅테크가 계속해서 자본적 지출을 이어간다. 코스피는 천천히 회복한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 한국이 첫 번째 도미노인 경우이다. 어느 빅테크가 자본 지출 삭감을 발표한다.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의 레버리지가 마진콜로 청산된다. 그리고 그 여파가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한다.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낮은 확률의 예외라도 현실이 되는 순간 그것은 100%가 된다. 원칙이 아니라는 이유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아니다. 건전하지 못한 자금으로 하는 투자를 멈추라는 말이다. 지금 내가 신용대출로 주식을 하고 있는지, 내 주식이 마진콜로 강제 매도될 소지는 없는지. 아니다. AI의 기술적 산업적 파급력은 실제한다. AI는 실제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다만 우리가 2000년 닷컴 버블을 겪으면서 인터넷 세상을 얻었듯이 지금도 AI 버블을 겪으면서 AI 세상을 얻게 될 것이다. 버블은 부정이 아니라 통과의 방식이다. 세 가지를 본다. 빅테크 기업의 AI 자본적 지출이 멈추거나 줄어들지는 않는지, 메모리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재고가 쌓이지는 않는지, 빅테크의 차입 비용과 신용 스프레드가 크게 오르지는 않는지이다. 이 셋 중 하나가 시작된다면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는 지난 한 달의 계좌를 차마 열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족 몰래 넣은 돈일 수도 있고 몇 년을 아껴 모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일 수도 있다. 그 마음을 안다. 나 역시 똑같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 자책할 필요는 없다. 욕심이 유별났던 것도 아니다. 사다리가 끊어진 시대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사다리를 향해 달렸을 뿐이니까. 다만 이번 폭풍이 남긴 진실이 하나 있다. 바람은 모든 나무를 쓰러뜨리지 않았다. 바람은 뿌리가 얕은 나무를 골라낼 뿐이다. 사실 폭풍이 문제가 아니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뿌리를 내릴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비지로 자란 나무는 키가 빨리 큰다. 하지만 뿌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무너진 것은 시장이 아니라 시장을 지탱하고 있던 얕은 뿌리들이었다. 그러니 지금 물어야 할 질문은 언제 반등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어떤 뿌리를 가진 투자자인가? 그 질문이 중요하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기억했으면 좋겠다. 바람의 방향은 분명 미래를 향하고 있다. 하지만 바다를 건널 때 바람이 강하다고 해서 돛을 크게 펴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돛은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욕심껏 펼친 돛은 작은 돌풍 하나에도 배를 뒤집는다.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와 빚은 바로 그 돛의 크기를 강제로 키우는 일이다. AI는 지금 우리 앞에 불어오는 거대한 바람이다. 이 바람은 산업을 바꾸고 기업을 성장시키고 인류의 삶의 방식 전체를 바꿀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만나기 어려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겨울에 작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혼자서 긴 밤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길 바란다. 각자의 자본이 무모한 투기의 재료가 아니라 소중한 미래를 지키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